네, 안녕하세요.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웹3 컴플라이언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었죠. 이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 규제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웹3 세계에서는 보안상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에 저희 디지털 자산 혁신산업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규제적인 관점에서 웹3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외 사례 분석과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사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 규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웹3 비즈니스 사업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세션은 총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웹3 컴플라이언스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인텔리전스 회사로서 가상자산 추적과 조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웁살라 시큐리티의 김영우 대표님께서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임주영 사업총괄 리더께서 안넷 블록체인 컴퍼니에 계시는 임주영 사업총괄 리더께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션에서는 헬라랩스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케이싱님께서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와 웹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웹3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략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목차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고 탈중앙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이용자 관점에서의 각각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최근에 이제 거래소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그런 의무 조항이고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 분리보관 의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 자체도 역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 보관 의무라고 해서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 그리고 동일한 수량으로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 보관 의무뿐만 아니라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월렛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시행령에는 보관업자에게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가상자산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험 관리와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족하는 업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가상자산 재위탁 금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지침을 또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받도록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점검 및 평가를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취약점 분석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위탁받은 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을 때는 이제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3자에게 위탁할 때 이 수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자산의 전부를 이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와 관련해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에 이렇게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7조를 보시면
우선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안 그리고 불법 재산이거나 또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 자금 세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입출금 차단 금지 규정을 약관에 넣은 경우에 한해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조에서는 법 12조에서 이상거래 감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변동 거래를 이제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시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언제 이상 거래로 볼 것이냐 이제 시행령 제 18조에서 구체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는 물론 해당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일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상거래 사유로는 이제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나 기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제 풍문이나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시장 내에서의 어떤 풍문이나 보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관련돼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이제 풍문과 보도 또는 이제 다른 장외 거래 하는 곳이나 뭐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했다던가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이제 거래소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또는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판례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장애와 관련된 많은 이제 판례가 이제 구축되어 있거나 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대표 사례로 생각되어지는 것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판결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2017년도에 이제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2017가합 571614 판결로서 상당히 오래 전에 제기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거래소 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이제 개인 정보가 아마 유출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보유한 이제 회원의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이때 약 3만 1,000건이 이제 운영자의 개인 컴퓨터 안에 있었고 그 개인 컴퓨터에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커가 2017년 4월에 이제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저장 파일을 유출을 시켰고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서 어떤 이제 피해자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 개인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은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인 것은 사실상 이제 다툼이 없었던 사실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유출된 이제 원고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원고 명의로 통신사 착신 전환 서비스에 가입을 했고 이 착신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해외 거래소의 로그인 정보를 알아냈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제3자 전자지갑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탈취한 것으로 자기는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가상화폐를 이제 외국 거래소에서 탈취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원에서의 이제 판단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었고 다툼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인정은 되지만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착신전환 서비스에 대신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어쨌든 원고가 주장을 했더라도 입증할 증거는 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3자가 이제 원고의 이름으로 통신사 착신전환 서비스에 무단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인정이 되지만
이제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이런 명의가 실제 유용된 것에 대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이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최근에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안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개인정보를 보관하다 하던 중에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유출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정도는 유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산장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건 역시도 좀 시간 2020-3211 판결이기 때문에 비록 선고 시점은 2022년이지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이고 또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전에 발생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사안에서는 어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 이제 DB 서버의 접속량과 주문량이 폭증해서 과부하가 발생을 했고 그 거래소 시스템이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산 장애가 발생을 해서 이제 매매 체결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접속도 안 됐고 매도 주문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까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이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관리 시스템이 과부하에 취약한 구조인데도 별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과부하에 취약한 구조인데 분산할 수 있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리 시스템 변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변환을 위해서 이제 어떤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그때 실제로 이제 이것이 구축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웹서버 접속 유입량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었는데 별도의 아무런 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DB 서버가 과부하됐을 때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또 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이제 전산장애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전산장애와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 그러니까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격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치한 내용을 보면 우선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거는 이제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었으므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재산상 손해가 전산장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도 역시 위자료에 대한 만큼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아마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 어떤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물론 이제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어쨌든 거래소와 이용자 보호 의무가 이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스템 안정성 기준과 어떤 이제 시스템 과부하 시에 그 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해 두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로서
또 사업자가 꼭 취해야 될 의무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거래소의 주 의무가 이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나 또는 해킹과 관련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사고 발생 시 이제 추후에 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입증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였고요. 이제 탈중앙화 서비스에서는 그럼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탈중앙화 서비스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수의 해킹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산의 탈취, 그리고 외부에서의 시세 조작, 펌프 앤 덤프, 그리고 개인 지갑 해킹에 따른 개인 자산의 손실 같은 것이 주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탈취 유형 같은 경우는 덱스나 디파이의 트레저리가 이제 탈취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덱스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 지갑에서의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나 디파이에서도 이제 가격 조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제 가상자산 이제 장내 시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시세까지 연계돼서 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컨트랙트 공격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상의 취약점을 공격자가 발견해서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럴 때 보통 공격자는 수학적인 오류나 재입력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취약점을 이용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 지갑 해킹의 경우에는 개인 키가 유출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폰 등의 피싱 앱을 깔아서 피싱 공격을 통해서 지갑에 저장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세 조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시세 조작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토콜 자체를 이용해서 자산의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세 조작 행위는 우선 자산의 가격을 변경해서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격자가 자산의 가치를 변경시켜서 이제 대량으로 일부러 판매를 하거나 평소에 불가능했던 높은 가격을 형성시켜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망고마켓 사안도 좀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실제 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오라클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취약점 공격에 따른 자산 탈취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트레저리가 탈취됐을 때 회수상의 곤란함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는 이제 디파이나 이런 프로토콜 차원에서 어떤 탈취를 방지하거나 또는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이용자 보호에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암호키를 탈취하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지갑의 암호키를 이제 자신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말고는 큰 방법이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한계인데, 저희가 이제 사건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메타마스크 같은 것이 해킹돼서 사건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입증상 어려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개인 키를 탈취당하면 그 개인 키를 보관한 사람 자체가 소유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개인 지갑의 보유자가 원래 보유자가 자기였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좀 넘어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거래소, 평소에 이용하는 거래소와 연계되어 있는 이제 개인 지갑이었다라는 걸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 이제 단순하게 메타마스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갑이 나의 개인 지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주로 거래하고 있는 어떤 덱스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입증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 인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커가 의도적으로 침입했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포렌식을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 핸드폰이 피싱을 당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증거를 사전에
가지고 계시는 게 나중에 수사를 진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조작과 같은 경우는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망고마켓 사례를 조금 설명을 여기선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망고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덱스를 활용한 어떤 가격 조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망고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여기서 이제 MNGO라는 토큰은 여기서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여기서 발행한 이제 거래소에서 활용하는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이 망고마켓은 좀 특이하게 이제 기준 시세를 설정하는 방식이 이제 외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덱스에서의 가격을 뭐 다른 이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 3개를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고마켓 이용자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냐면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선택한 수합 상품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 A가 가상자산 대여를 할 때 수합 상품을 이제 담보로 제공해두고 그 담보로 제공한 수합 상품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자동 청산되는 구조였고, 이제 담보물이 강제 청산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여자가 자기가 별도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자는 이제 아이브라임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인데요. 당초에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이제 계획하고 이제 망고마켓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할 생각으로 상당한 금액의 가상 자산을 우선 대여를 받고 그다음에 강제 청산을 통해서 이제 가치를 취득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 자산을 이제 대여받고 나서는 이제 대여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이제 망고와 USDC 수합 거래였는데, 여기서 수합 상품에서 롱 포지션을 설정한 다음에 아예 그 시세 기준을 정하는 3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망고 자체를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MNGO 토큰과 USDC 패깅 상품이니까 MNGO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USDC 수합 상품의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MNGO USDC 수합 상품을 굉장히 이제 처음에 샀던 것보다 높은 가격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자 이제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담보를 맡겨서 다시 그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수합 상품이 이제 이미 가격이 이제 한 13배 정도 급등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래소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합 가격 상승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을 하다가 가장 높은 상황이 되자 이제 이 포지션을 담보로 이제 USDC를 대여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USDC를 대여한 다음에는 이제 MNGO를 외부 거래소에서 이제 매집하는 행위를 중단을 했고, 이 MNGO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제 동시에 수합 가격도 하락을 해서 담보로 맡겼던 이제 수합 상품의 가격이 그 강제 청산의 기준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지션이 모두 강제 청산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 거래소의 원칙상 USDC를 이제 대여했지만 변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강제 청산만 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이젠버그는 USDC 변제를 하지 않고 이제 상당한 이익을 취득을 한 거고, 이제 결국 이제 포지션은 강제 청산이 돼서 이제 MNGO 마켓이 이제 상당히 좀 자산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됐던 거죠. 이제 SEC에서는 이런 이제 아이젠버그의 행위를 이제 우선 시세 조정으로 이제 소를 제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근거 규정은 증권거래법 10조를 가지고 이제 사기적 행위다라고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와 통정 매매 행위 혐의로 이제 소를 제기를 했고, 동시에 이제 형사소송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SEC에서 이제 문제를 삼아서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이 민사소송은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장외 시장에서 이제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어떤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 이제 외부에서 가격을 조작해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가격이 변동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이제 유동성이 작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시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사례로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업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나 자산의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이 당연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웹3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제 개인키 보관에 더 훨씬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시스템상의 문제나 전산 장애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긴 하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이제 손해의 입증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의무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문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나 또는 이제 과부하가 발생됐을 때 이 과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같은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이런 외부에서의 가격 조작 행위나 해킹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조작이나 해킹에 연루된 지갑 주소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뭐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입금 주소 이력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팅 과정에서도 지갑의 범죄 이력에 대한 이제 식별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웹3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키 탈취나 외부 공격을 방지하고 어떤 덱스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관련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연계되는 지갑에 대한 사전 이력 확인이 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용자 관점에서는 결국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항상 좀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개인키 보안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접하는 사례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통한 해킹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경로라는 점을 또 이제 유의를 하셔서 이제 피싱이나 핸드폰 자체 보안에도 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산장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산장애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좀 항상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스템 안정성이나 보안 여부 같은 것들도 거래소 선택의 한 가지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규제 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고객 보호나 CS 차원에서 해킹 방지 시스템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와 관련돼서 사후적으로 이제 CS를 제공하는 그런 거래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웹3 컴플라이언스의 관계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실 분은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의 임주영 사업총괄 리더십니다. 저희 임주영 사업총괄 리더께서는 2007년에 이제 안랩에서 근무를 시작하셔서 이제 백신 저희 되게 유명한 V3죠. 그 V3 라이트를 비롯해서 B2C 보안 제품을 기획하시고 여러 가지 보안 쪽 업무를 하시다가 2022년도에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 사업총괄 리더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 현재 사업총괄 리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임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의 임주영입니다. 네. 일단 안랩이라는 회사는 많이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웹 서비스라든지 기존의 레거시 여러 서비스들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모든 전방위적인 분야에 있어서 보안 솔루션들과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안랩의 시큐리티 맵인데 매니지먼트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곳곳에서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고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안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시큐리티 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이 시큐리티 맵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 취약점과 공격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래에는 이제 단순한 어떤 포인트나 스페이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포인트 스페이스만이 보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막는 것만이 보안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보안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보안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조금 사례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트너에서 발표된 이제 10가지 2025년도에 10가지 전략적인 어떤 기술 트렌드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기술들을 트렌드를 보면서 AI와 그다음 퀀텀 컴퓨팅 뭐 이런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빠르게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구나.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초조함까지 느끼면서 이런 트렌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로봇도 나오고 무인 자동차, 드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전쟁 중이기도 하지만 무인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는 여러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사실은 이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건데 이런 기술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범죄 부분입니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랜섬웨어, 피싱, 그다음 러그풀, 그다음 휴먼 리스크 해킹, 뭐 딥페이크 너무너무 많죠. 말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앞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 트렌드가 뜬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누구보다 앞서 있는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사기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23년도에 북한 관련 해킹 건수는 20건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피해 액은 1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조금 감소한 듯이 보입니다. 근데 일단 해킹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고 가상자산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피해액이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해킹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고 특히 초기에는 거래소와 디파이 플랫폼들을 많이 공략을 했었어요. 뭐 러그풀도 있었고 거래소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 근래에는 다양한 웹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런 웹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개인 사용자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해커의 프로파일이에요. 깃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너무너무 유능해서 이제 저희도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뭐 못 다루는 툴이 없고 개발을 못하는 어떤 랭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의 깃허브의 히스토리와 그들의 프로필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채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북한 개발자로 의심이 되는 내부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하고 여러 서비스들을 개발하면서 실제 이 컨트랙에 대한 그 서명을 할 수 있는 오너십, 지갑에 대한 오너십을 회사의 계정을 넣지 않고 본인들의 개발자의 어떤 오너십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자산들이 이 해커 개발자에게로 다 넘어가겠죠. 이런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토믹 지갑 공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갑을 공격해서 훔친 자금을 동남아 업체를 통해서 출금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체인 호핑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스왑과 체인 이동을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금을 진행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넷 마켓이 있는데요. 22년 가을에 모스크바 시내의 광고 큐브 크라켄 마켓플레이스 출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버스들이 잔뜩 나와서 도로에서
이제 버스 홍보를 했던 거죠. 그냥 그 지역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다양하게 항상 많은 홍보들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크넷인지 아닌지 이제 알지 못한 채로 이 광고들을 도로를 쫙 깔은 거죠. 실제 저희 여의도에서도 과거에 이제 중국 거래소들이나 이제 해외 거래소들이 이런 광고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이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 실제로 이게 거래소 광고인지조차도. 그래서 다크넷 마켓이 버젓이 모스크바 시내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래 다크넷 마켓 자체가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도 발전 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다크넷 마켓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매자들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서비스, 해킹 서비스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해킹 모듈들을 가져다가 손쉽게 범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뭐 사스부터 클라우드 아주 간단한 API 서비스까지 시작해서 굉장히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넷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막 매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랜섬웨어 제작 툴, 랜섬웨어 제작까지 5분. 그래서 뭐 계좌는 어디로? 계좌도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그 개인 지갑 주소가 들어있거나 뭐 어떤 범죄자의 지갑 주소가 있었는데 요새는 결제 모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이 자금들을 받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이드라 마켓이라고 2022년에 실제 이제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이제 서비스가 셧다운된 곳인데요. 이 하이드라 마켓은 다크넷에서 굉장히 큰 서비스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자금 세탁, 법정 화폐 탈취, 랜섬웨어나 머레어 공격과 같은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을 했고 사스로 굉장히 가져다 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룰들을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가져다가 이걸로 이런 모듈로 만들어진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무조건 차단하자. 그래서 계속 다크넷을 이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다크넷 마켓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세분화되었습니다. 마약 공급을 위한 전용 마켓, 뭐 사이버 범죄를 위한 전용 마켓, 자금 세탁을 위한 마켓, 개인정보 관련된 마켓 이렇게 세분화돼서 저희의 그 오픈 마켓 시스템처럼 굉장히 조직화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이제 가상자산과 연루된 사기들 중에 어프로블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이제 신종 사기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들은 우리의 고객,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고객들에게서 접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가장 큰 게 로맨스 스캠입니다. 글로벌 사기 피해액이 23년도에 약 46억 달러 정도였고요. 심지어 암호화폐 약세장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액이죠. 뭐 전반적인 볼륨상으로는 사기 피해액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수는 굉장히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스킴은 굉장히 밀접하게 개인들을 직접 공략하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신고도 잘 안 해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맨스 스캠은 조직적인 범죄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피해액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대비 8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말하는 객단가, 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피해액이 4,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탈취하는 비용이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60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나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겠습니까?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로맨스 스캠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범죄든 뭐든 항상 트렌드에 따라가다 보니 로맨스 스캠에 대한 피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8억이 넘는 자금이 작년 10개월 사이에 이제 피해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조사 내용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 여성이 굉장히 월등히 높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인 추정은 여성이 피해를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남성 피해자들이 신고를 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로맨스 스캠이 저희 내부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을 공략하는, 여자를 가장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이제 동작 방식을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접근합니다. 친밀감이 올라가게끔. 근데 사실상 문자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당하지? 라고 보이는 것들은 좀 약간 아류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는 범죄자들이고요. 이 로맨스 스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조직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디테일하고. 보시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으로 위장된 캐릭터로 접근합니다. 링크드인 계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갖추고 사진도 굉장히 호감형, 외부인을 어떤 외부 사진을 이용을 해서 호감형으로 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뭐 연락처 등을 약간 잘못된 것처럼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영아 잘 지냈니? 오랜만이다. 야, 나 오랜만에 네 연락처 겨우 찾았다. 이렇게 와요. 딱 봤는데 얼굴은 낯이 근데 전혀 기억이 나죠. 누구지? 야, 나 기억 안 나? 우리 몇 년 전에 어디서 만났잖아. 저의 어떤 SNS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특정 행사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저의 업과 어떤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제가 조금 미안해지죠.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 것도 같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의심이 많으니까 링크드인도 찾아보고 텔레그램도 찾아보니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도 찾아보니 뉴스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봤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뭔가 거래를 해서 가상자산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어. 근데 한국에 내가 있는 국가에서는 지금 거래가 안 돼. 네가 이거 대신 좀 거래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뭐 내가 거래해서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근데 나는 이거 필요한 게 딱 팔아서 뭐 130만 원 정도 나오면 100만 원만 나한테 보내주면 돼. 30만 원은 너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을 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금액들이 올라가고 거꾸로 이제 역방향, 상대방한테 내 돈을 전송하게 되는 사례들도 만들어내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내 돈이 이만큼 묶여 있는데 이 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너 계좌 동결이 됐다. 뭐 조금의 비용을 더 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사용자들이 마음이 돈이 내가 찾을 수 없게 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절박해져서 더 많은 돈들을 이제 입금을 하게 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자, 이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악랄하고 조직화되어 있냐면 그 미얀마의 KK 파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맨션들이 쫙 있는데요. 이 맨션에 인신매매로 붙잡은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협박하고 감금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악랄한 행위들을 하면서 이들에게 로맨스 스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미션들도 제공합니다. 그 돈을 못 벌어들이면 또 다양한 징계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인신매매한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돈을 또 갈취해냅니다. 영화에도 아마 많이 나와서 이 내용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이 다양한 범죄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23년도 10월 달 정도에 이 미얀마 조직들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반반 지역에서도 한 700여 명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반반 시장인 앨리스 구가 연계가 됐었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고 지저분하고 치밀하게 범죄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딥페이크 로맨스 스캠이 일어납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으니 이제 화상 전화와 통화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들을 들이대고요. 여기 여자로 보이지만 딥페이크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일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딥페이크 기술들로 지금 근래 로맨스 스캠이 더 이제 활발하게 악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팀들이 굉장한 테크팀을 거느리고 있어요. 테크니컬 기술들이 뛰어나서 가짜 앱이라든지 가짜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거래소들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더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내부 직원들이 좀 몇 개 당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팅된 공격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제가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링크드인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블록체인 개발 사항 문의가 있는데 메일 연락처 하나 남겨주면 연락드리겠다. 메일이 안 가고 계속 반송이 된다. 다른 메일 없냐? 그래서 이제 몇 개 메일을 받습니다. 네이버나 뭐 지메일 같은 일반 메일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일을 해요. 그리고 메일을 딱 알려줬더니 바로 이 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회원의 계정이 이용 제한되었다라는 메일이 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메일을 보면 당황을 해요. 왜 내가 갑자기 내 계정이 동결이 됐지? 그래서 이제 제한 해제하기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됩니다. 넣는 순간 이제 네이버 계정이 털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심플한 시스템에 계정을 털려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서 딱 보면 보낸 사람 메일 주소를 보면 지메일이죠. 지메일도 아닌 것 같아요. Q메일인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는 메일 계정으로 온 메일이기 때문에 이런 메일은 이제 어떤 링크든 누르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희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은 다 누르게 되어 있어요. UI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뭐 ICO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암호화폐 투자 단체 채팅방에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정도 공들이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의 성공 경험도 보게 하고 실패의 경험도 서로 공유하면서 친목을 다집니다. 뭐 3년, 4년, 심지어 5년, 6년까지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ICO 기회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좀 번듯한 사문 공간에서 미팅을 하게 되고 이제 코인을 판매하게 됩니다. 대부분 팔고 나면 받았던 코인들은 거의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이 직접 받은 또 거래소 문자인데요. 신규 기기 로그인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말인데 홍콩에서 아이폰으로 누군가가 로그인을 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보통 수신자들이 이 밑에 계정을 누르게 됩니다. 도메인이 진짜처럼 보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래소 주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거래소 뒤에 .exchange가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exchange 정도는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친숙하고 조금은 믿고 싶은 형태의 단어들로 저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합니다. 딱 클릭을 하고 나니까 똑같은 페이지예요.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입니다.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봐도 구분이 아예 안 돼요. 여기에 그럼 당연히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죠. 이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거래소의 계정이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모바일 같은 데서 이제 로그인을 딱 하게 되면요. 로그인을 누르는 순간 거래소 앱이 딱 떠요. 정상적으로 로그인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스크립트가 그렇게 짜져 있어요. 로그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탈취했으니까 일단 그 거래소 앱을 띄워주자. 이제 그렇게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고
이 거래소 앱을 띄우면 사람들이 내가 탈취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런 해커들은 시간을 버는 거죠. 좀 시간을 벌어서 실제 많은 자금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뭐 지갑 인증 사기, 뭐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 지갑에 대한 뭐 인증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라든지 URL 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지인이 메신저를 통해서 새로운 거래소를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기들은 굉장히 많고요. 사기 URL이 구글 광고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면 제일 윗단에 뜨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너무 지금 흔합니다. 사실 구글의 광고에 상당수의 부분들이 스캠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 NFT 민팅을 가장한 드레인 공격인데요. 이것도 저희 직원이 당했어요. 이게 지금 다 PDF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프리민트를 해준다, 스타벅스 사이렌 컬렉션 NFT를 준다라고 해서 지갑을 연결하게 합니다. 완벽한 웹3처럼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게 하고 이제 프리민트 시작을 하면 지갑이 연결되고 서명하는 순간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탈취가 됩니다. 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에게 주었던 테스트 코인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친구가 그 오너를 테스트 코인 오너였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10초 만에 눈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잃어버렸는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자 농사 사기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백서에 화려하게 해놓고 이제 자금을 넣어놓고 나면 어느 날 사이트가 사라집니다. 아니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특정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럼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생겼고 책임감도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기꾼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기꾼을 걸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안 속을 것 같은 이용자만 골라서 고객으로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이용자가 이런 사기꾼들이랑 안 엮이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내부 직원도 잘 못 믿겠으니까 권한을 최소화해서 내부로부터 어떤 자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을 합니다. 고객도 교육하고 직원도 교육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죠.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고에 있어서는 항상 예방부터 모니터링, 그리고 뭔가 디텍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털리면 또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내부 통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 무한 루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굉장히 인증도 많이 받고 사용자들한테 이게 지금 웹2, 사실 제가 이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런칭하고 10년째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걸 다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거든요. 안 깔면 그 피해액은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은 너무 욕을 하죠. 이거 너무 귀찮고 짜증난다. 근데 깔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여기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메타마스크 지갑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지만 나도 못 믿습니다. 왜? 저도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한 6개월 만에 메타마스크를 로그인 하는데 새로운 단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니모닉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니모닉을 10번째까지 딱 넣다가 아차 싶어서 닫았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메타마스크가 요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타마스크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일단 그 지갑은 익스파이어를 해버렸어요. 나 자신을 믿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못 믿고 고객도 못 믿고 내부 직원도 못 믿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보안을 구축해야 되는가? 그 개념에 있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와서
많은 보안 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란 얘기예요. 뭐 네트워크 믿을 수 있는 대기업 네트워크도 믿지 말고 거기에 어떠어떠한 장치를 해야 되고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도 최소화시키고 계속 바꾸고 패스워드도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검증해라 뭐 이런 7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저희 솔루션을 얘기하기보다는 저희가 접근한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BC 월렛이라고 B2C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지갑을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시작을 했는데 키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한국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 트랜잭션이라는 솔루션을 제가 직접 만들면서 키보드 보안이라든지 뭐 중간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봤기 때문에 키를 사용자에게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MP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키가 노출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접근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 인텔리전스를 적용을 하자. 모든 트랜잭션에 있어서 그 트랜잭션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려주자. 옳지 않지만 내가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겠다라는 건 사용자의 어떤 권리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트랜잭션이 좋다 안 좋다는 알려주자라고 해서 뭐 지갑 주소라든지 URL이라든지 도메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여러 검증을 해서 실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스코어를 제공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위험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지갑에 보면 이렇게 뭐 의심 거래로 보고된 주소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사고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대응하는 것이 일도 덜고 비용도 좀 덜 들어요. 하지만 사고 전 대응은 규제 밖의 내용입니다. 그건 자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솔루션을 런칭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한 군데 빼고는 도입을 한 데가 없어요. 저희랑 포함해서 2군데. 왜냐하면 규제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KYT 뭐 안내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많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구축하실 수도 있는데 KYT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까 이제 한서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존의 어떤 여러 거래 히스토리들 그것들을 기반으로 평판 점수를 가지고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보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추적 서비스나 여러 나라들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모두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가 아무도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 이용자들이 너무 똑똑해요. 똑똑해서 본인들이 하는 방식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최대한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안내 블록체인 컴퍼니의 임주영 부사장님께서 자세하게 그 웹3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현상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세션인데요. 이제 싱가포르에서 헬라랩에서 저희 세미나를 위해서 또 방문해주신 헐싱 추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헬라랩은 이제 잘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재 이제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인 아스타와 함께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 블록체인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블록체인과 AI 전문 회사이고요. 저희 CTO님이시자 공동대표이신 헐싱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Hello. Hey. 안녕하세요.
Yolobun. Good afternoon, everyone. I'm Kuching from Singapore, the co-founder of Hela Labs, the CTO, and I will be presenting in this fourth session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you for inviting Hela Labs into this seminar and giving us the opportunities to present. Today, I will share the insight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Web3 security, including consumer protections regulations in cryptocurrency in Singapore, and how the tech company like Hela Labs approach the Web3 securitie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에서 온 커칭입니다. 헬라랩스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이번 세미나의 네 번째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헬라랩스를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번 발표에서 싱가포르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규정을 포함한 웹3 보안 현황과 헬라랩스와 같은 테크 기업 관점에서 웹3 보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Before we jump into the main topics, I would like to share a bit of my background and introduce my co-founder, Dr. Ting, who is here with me today. So I've been in software and the game development field for almost 20 years now. So before becoming the CTO of Hela Labs, actually I served as a CTO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a fintech company, online platforms, and stock management system. So I also worked for Singtel as a senior product manager before. 발표에 앞서 제 이력에 대해 소개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공동 창립자 앤디 팅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라랩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재직하기 전에는 핀테크, 온라인 플랫폼, 재고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최고 기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싱텔에서 수석 제품 관리자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Now let me introduce Dr. Andy Ting. He is a co-founder of Hela Labs, and Dr. Andy Ting actually holds both PhD degrees and Bachelor Arts in Computer Science from NTU Singapore. So he's bringing a wealth of experience in technology and financial knowledge. He began his career in the software engineering and then transitions into the high-frequency trading, founding his own multi-asset trading fintech firm in 2011. It was during this journey that he recognized the potential of blockchain, ultimately led him to co-found the Hela Labs. 이제 헬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앤디 팅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팅 박사님은 난양 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술 및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한 후 알고리즘 기반의 고빈도 거래 분야로 전환하여 2011년에 다중자산 거래 및 핀테크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헬라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So today, my presentations will cover the three main topics. First, I will examine the monetary authorities of Singapore, which is mainly known as MAS, MAS,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regarding cryptocurrency in Singapore. And then second, I will explain the current landscape of the cyber threats facing in Singapore. Finally, I will introduce a case of a new approach to enhance the consumer protection from a perspective of a technology company for Web3 security solutions.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암호화폐에 대한 싱가포르 통화청 소비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고 둘째로 현재 싱가포르이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웹3 보안 솔루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first topic. Before we explore the consumer product regulations related to the cryptocurrency in Singapore, it's critical to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about DTPs, so digital payment tokens. In Singapore, digital payment tokens refer to any 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s that can be electronically transferred, stored, or traded. While this is accepted as a mean of payment in a store value, but it is not considered a legal tender. DTPs commonly include cryptocurrency like Bitcoins, Ethereum, as well as other tokens
they're used f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purposes. According to Singapore Payment Service Act, TTP service providers such as crypto exchange and wallet provider are regulated by the Monetary Authority Singapore.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가포르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기 앞서 디지털 결제 토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은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지불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지만 법정 통화화폐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토큰들도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갑 제공자 등으로 모두 싱가포르 통화청 MAS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So the first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cryptocurrency by the MAS was initiated with the Payment Service Act, which is commonly known as the PSA license, which came into effect during the January of 2020. So the PSA represents one of the first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s for digital payments token service, including cryptocurrency. It aims to address the consumer protections and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digital asset industry. So one of the key elements for the PSA is licensing requirements, mandating the cryptocurrency firm and the DTP service provider obtain a license from MAS. This to ensure only legitimate and compliance entity can offer the service, thereby preventing the entry for fraudulent and unreliable actors in the market. 싱가포르 통화청의 암호화폐에 대한 첫 번째 소비자 보호 규정은 2020년 1월 발효된 결제 서비스법입니다. 결제 서비스법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위험 요소를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라이센스 요건으로 암호화폐 기업과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자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불법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dditionally, the PSA emphasized on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measure, which help mitigate the risk of illicit activities in the cryptocurrency space and indirectly protect the consumer. So MS hold direct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DTP service provider and can impose penalty, suspend operations, or even revoke license in case of non-compliance. So in conclusion, the Payment Service Act, the PSA, provide a crucial regulatory foundations for the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Singapore cryptocurrency industry. 이 결제 서비스법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불법 활동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디지털 지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고 법규 위반 시 벌금, 운영 중단 또는 라이센스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제 서비스법은 싱가포르 암호화폐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w, we will discuss the enforcement action taken by the MAS. According to the latest enforcement reports from the 2022 to 2023, MAS actually imposed over 20 million Singapore dollar, approximately 21 billion Korean won, in the penalty related to violations of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regulations, as well as the market abuse. These penalties comprise both financial and civil sanctions and are associated with the insider tradings and the false trading activities. Notably, these enforcement actions represent the largest amount imposed by the MS in a single reporting period, reflecting the authority's strong commitment to maintain the regulatory compliance with the Singapore finance sectors. 이제 싱가포르 통화청의 집행 조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도에서 2023년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청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위반 사항과 시장 남용에 대해 총 2천만 싱가포르 달러, 즉 하나로 약 2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벌금은 재정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거래 및 허위 거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단일 보고 기간 동안 부과한 최대 금액으로 싱가포르 금융부문에서의 규정 준수를 엄격히 유지하려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ditionally, MAS also issued 39 criminal convictions of the offense including the insider trading, fraud, and unlicensed finance activities. The defendants received prison sentence and fine, and prohibitions of orders were issued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cryptocurrency hedge fund who failed to fulfill their risk management obligations. This action demonstrates MAS' effectively exercise of the supervisory power and the contribute to enhance th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within the financial sector. 싱가포르 통화청은 내부 거래, 사기, 무면허 금융활동에 대해 39건의 형사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해졌으며 특히 리스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감독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고 금융산업 내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So here are the three significant cases highlighting the enforcement actions taken by the MAS against the cryptocurrency-related entities. In 2021, MAS included Binance on its investor alert list. This action was taken after it was determined that Binance was operating without a necessary license. Consequently, under the MAS directive, Binance ultimately closed its Binance.sg platform and left Singapore. 다음은 세 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통화청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례로는 바이낸스 싱가포르입니다. 2021년 싱가포르 통화청은 바이낸스를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운영했다는 이유로 투자자 경고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통화청의 요구에 따라 최종적으로 바이낸스.sg 플랫폼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So in 2022, MAS issued a reprimand to Three Arrow Capitals for exceeding the asset under the management limits and providing false compliance information. And 2023, MAS issued a prohibition order against the director of a cryptocurrency hedge fund for failing to implement adequate anti-money laundering controls and the risk management obligation, barring them for holding positions in a financial institution for several years. 다음 사례로 2022년 싱가포르 통화청은 3에로 캐피탈에 대해 자산 운용 한도 초과하고 허위 준수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금 세탁 방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암호화폐 헤지펀드의 이사들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사들이 향후 여러 해 동안 금융기관에서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Now I will discuss today's second topic, the current landscape of cyber threats in Singapore. Recently, Singapore has experienced a troubling surge of a cyber threat, particularly in the deepfake scam. A striking example involved a deepfake video on a senior minister, Lee Hsien Loong, promoting a fraudulent investment scheme. These alarming incidents highlight not only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s of cyber attack, but also the critical for robust security measure. To combat this threat, including Hela Labs, various local companies start to striving to enhance their security protocol.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싱가포르의 사이버 위협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사이버 위협, 특히 딥페이크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목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리 hsien loong 부총리가 허위 투자 계획을 홍보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사건은
사이버 공격의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강력한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포함한 여러 현지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o the recent rise of cryptocurrency scam in Singapore paint a concerning pic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24 alone, over 3,330 cases were reported, so resulting losses exceeding $133 million Singapore dollars. So the investment scam remain prevalent, often target victims through online platform, unsolicited message promising with high returns. Scammer may offer initial gains to build trust before they urge larger investment, ultimately leaving the victim empty-handed. The Singapore Police Force and the Cybersecurity Agency has issued warnings, urge cautions in unsolicited offers using the hardware wallets for better security and carefully review the wallet permission to avoid falling victims. 최근 싱가포르에서의 암호화폐 사기의 급증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에만 3,330건 이상의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화 약 1,392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투자 사기는 여전히 만연하고 보통 피해자들은 종종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무작위로 전송된 메시지를 통해 표적이 됩니다. 사기꾼들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수익을 제공한 후 더 큰 투자를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들을 빈손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경찰청과 사이버 보안청은 무작위로 전송된 메시지나 제안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하드웨어 지갑의 사용과 전자지갑 권한의 신중한 검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So the Singapore government is taking a proactive measure to protect the citizen, such as the implementations of the Scam Shield. Scam Shield is a government-led app designed to block scam call and suspicious messages, aiming to reduce the financial loss and enhance public safety.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스캠 쉴드와 같은 주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스캠 쉴드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도한 일종의 앱으로 사기 전화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차단함으로써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d government initiatives like Scam Shield are crucial, but it'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agency alone to prevent or respond to every incident. So the Singapore government works diligently to protect its citizens at all levels, but the complexity of modern scam require a collaborative approach that involves not only the government institution, but also various tech companies. Therefore, understanding how the tech companies approach enhancing the Web3 security is important. 정부의 사기 차단과 같은 주도적인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만으로는 모든 사건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대 사기의 복잡성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So in April this year, Samsung Electric actually sign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Home Team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a scientific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stitution in Singapore, to enhance public online safety by pre-installing the previously mentioned Scam Shield app on all Samsung devices used in Singapore. Additionally, Hela Labs also is collaborating with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IHPC, to explore various ways to strengthen the Web3 security. And such, numerous tech companies are showing strong interest in security, making it essential to understand the approach to enhance Web3 security. In the final parts of this presentation, I will provide an overview of Hela Labs' effort to strengthen the Web3 security to our solutions and approach.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싱가포르의 과학기술개발 기관인 홈팀 과학기술청 HTX와 협력하여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모든 삼성기기에 이전에 언급했던 스캠실드 앱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기술 기업인 저희 헬라랩스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고성능 컴퓨팅 연구소 A-STAR IHPC와 협력하여 웹3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술 기업이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 기업들이 웹3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싱가포르의 기술 기업인 헬라랩스의 사례를 통해 웹3 보안 강화를 위한 솔루션과 그 접근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n Singapore, rapid evolving blockchain environment, asset security is more crucial than ever. When hacking incidents occur, the challenge lies in the swiftly responding to prevent the hacker from siphoning the user asset. Traditional method often leads to delay, giving attacker the opportunity to hide or transfer the stolen asset. To address this, we are exploring the possibility for freezing the asset at the protocol level. This technology will allow us to lock the wallet instantly during the critical moment, minimizing the exposure of the potential threat. 싱가포르의 급변하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산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커가 사용자의 자산을 탈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은 해커에 대응하는 데 종종 지연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해커가 자산을 숨기거나 이전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콜 수준에서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위기 상황에서 지갑을 즉시 잠글 수 있도록 하여 자산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Yeah. Additionally, we are looking into integrate the innovativ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blockchain. Collaborating with security firms such as Apsala, we developed solutions to enhance the AI to identify the high-risk transaction in real time. The combination of AI and blockchain has potential to create a significant stronger security framework, enhancing the safety of the user asset. And finally, we are considering recovery mechanisms like the blockchain-based finance insurance that provide users with financial compensations. These innovative solutions aim to set a new standard in the securities, enhancing the digital asset protection and user trust, and aligning with the Singapore government initiative. We believe this approach will contribute with a safer digital environment for all.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블록체인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설라와 같은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AI가 실시간으로 고위험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AI와 블록체인이 통합되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 자산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보험 같은 복구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솔루션은 디지털 자산 보호와 사용자 신뢰를 증진시키며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이 모든 접근 방식이 향후 보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So this concludes our overview of the current landscape of Web3 security in Singapore and how tech companies are approaching i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Donna, my colleague, to help with lovely translation. Thank you. 여기까지 싱가포르 웹3 보안의 현재 상황을 개관해보고 테크 기업 관점에서 웹3 보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오신 저희 컬싱 치우님께서 이렇게 헬라랩스와 관련된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 규제까지 저희가 들음으로써 이제 세션 4가지 세션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 전부이고요. 저희 법무법인 바른의 디지털 자산 혁신팀은 다양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 웹3 관련된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발표 내용과 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이 발표를 들어주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발표한 내용이 사업과 일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